라디오 문학관 세계 단편 소설 50선 헤르만 헤세 원작의 데미안 6부작 첫 번째 시간입니다. 두 개의 세계. 내가 10살 무렵 라틴어 학교에 다니던 그 시절의 경험에서부터 내 이야기를 시작하려 한다. 말해놓고 보니 그 시절로부터 갖가지 향기들이 밀려오고 비애와 유쾌한 전율이 내 안에 파문을 일으킨다. 어둡거나 밝은 골목들, 집들과 탑들, 시계소리와 사람의 얼굴들, 비밀과 유령에 대한 공포로 가득 찬 방들. 그곳에서는 두 개의 세계가 교차했으며 양극에서 낮이 오고 또 밤이 왔다. 그 하나의 세계는 우리 집이었다. 싱클레어, 언제나 모범을 보이며 정직을 실천해야 한단다. 그 세계의 범위는 매우 좁았다. 그것은 어머니와 아버지라고 불렸고 사랑과 엄격이라고도 불렸으며 모범과 교훈이라고도 불렸다. 우리의 미래가 명랑하고 청순하며 아름답기 위해서는 이 세계에 속하지 않으면 안 됐다. 나 술 좀 마셨어! 그래서 어디나 비었는데 그러나 골목길이나 이웃집 등 내 주위 곳곳에서는 야만적이고 잔인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다. 경찰들과 무례한들이 쫓고 쫓기고 주정꾼이 마누라를 때렸다. 기이하게도 이 두 세계는 아주 가까이에 있었다. 나는 라틴어 학교에 다니고 있었다. 나는 선한 세계에 속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멸시했던 이웃 아이들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었다. 그들 가운데 한 아이에 대해서 나의 얘기를 시작해야겠다. 내가 막 10살이 넘었을 때였다. 수업이 없는 오후, 나는 이웃에 사는 두 아이와 빈들빈들 돌아다니고 있었다. 에이! 그때 우리보다 더 큰 아이 하나가 우리 쪽으로 왔다. 13살쯤 되는 힘세고 거친 그 아이는 양복집 아들로서 그의 아버지는 주정꾼이고 다른 가족에 대해서도 악평이 자자했다. 크로머구나. 프란츠 크로머를 나는 잘 알고 있었는데 나는 그를 두려워하고 있었다. 그는 벌써 어른 같은 태도와 말버릇을 흉내내고 있었다. 너희들 나 따라와. 그의 지휘하에 우리는 강변으로 내려갔다. 좁다란 강변은 온통 쓰레기와 파편들, 고물들과 잡동사니들이 널브러져 있었다. 이곳을 샅샅이 뒤져서 쓸만한 물건들은 나한테 갖고 와. 나는 그와 함께 있는 것이 몹시 마음에 걸렸다. 만일 아버지가 알면 당장 이러한 교제를 금하라고 할 것이다. 하지만 크로모가 두려웠다. 그는 명령하고 우리는 복종했다. 프란츠 크로모가 시킨 일을 끝내고 대화가 시작됐다. 아이들은 나쁜 행실을 자랑하고 위대한 일처럼 뽐내기 시작했다. 그래서 내가 침을 탁 하고 뱉어버렸다는 거 아니야. 나는 잠자코 있었다. 그러나 바로 그 침묵이 눈에 띄어 프란츠 크로모의 노여움을 사게 될까봐 나는 두려웠다. 온통 불안에 사로잡힌 나는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다. 모퉁이 물방앗간 근처에 과수원이 하나 있는데 내가 거기서 배낭 가득 사과를 훔쳤어. 그냥 사과가 아니라 제일로 품종이 좋은 것들이었다고. 이야기는 술술 풀려나왔다. 이야기를 꾸며대는데 도취되어 마지막엔 몸이 화끈 달아오를 지경이었다.
그러나 프란츠 크로모는 반쯤 지그시 내리감은 눈으로 나를 뚫어지게 바라봤다. 그거 정말이냐? 정말이지. 맹세할 수 있어? 맹세할 수 있으면 말해봐. 하나님을 걸고. 좋아. 하느님을 걸고. 그래? 그럼 됐어. 우리는 헤어졌다. 나는 서둘러 집으로 향했다. 크로모가 나를 뒤따라왔다. 우리 집 앞에 와서 창에 비쳐드는 햇빛과 어머니 방의 커튼이 보이자 나는 비로소 후유 하고 한숨을 내쉬었다. 마침내 집에 돌아왔구나. 내가 축복받은 집과 밝은 것, 평화로의 복귀. 내가 재빨리 집으로 돌아가려 하자 프란츠 크로모가 내 팔을 잡고 나지막히 말했다. 그렇게 서두를 거 없어. 왜 그래? 날 어쩌자는 거야? 별거 아니야. 몇 마디만 더 물어보고 싶어서. 내게 뭘 더 묻는다는 거지? 나 들어가야 되는데. 넌 물론 알고 있겠지? 모퉁이 물방앗간 옆 과수원이 누구 것인지. 아니야, 난 몰라. 방앗간 주인의 것이겠지. 그의 두 눈은 아기에 차 있었다. 그의 얼굴은 잔인함과 억센 기운으로 충만해 있었다. 그래? 그 과수원이 누구 것인가 말해줘야겠어. 사과를 도둑 맞았다는 것을 난 벌써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지. 그리고 그 주인이 과일을 훔친 놈이 누군지 알려주는 사람에겐 이마르크를 주겠다고 말한 것도 난 알고 있거든. 크로모, 그렇지만 넌 물론 아무 말도 않겠지? 아무 말도 않는다고? 이봐, 내가 화폐 위조범처럼 이마르크 은화를 만들어낼 수라도 있단 말이야? 난 가난뱅이야. 너처럼 돈 많은 아버지도 없고. 그러니 이마르크를 벌 수만 있다면 벌어야 한단 말이지. 세상은 내 주위에서 산산이 깨어졌다. 그는 나를 고발할 것이다. 나는 범죄자니까. 아버지에게도 말할 것이다. 아마 경찰까지 올지도 모른다. 내가 훔치지 않았다는 건 이제 아무런 문제가 아니었다. 거기에다 나는 맹세까지 하지 않았던가. 크로모, 들어봐. 밀고 하지 말아줘. 그건 좋은 일이 못 될 거야. 자, 내 시계를 줄게. 그것은 은시계였다. 할머니가 물려주신 것이었다. 나는 대가를 치르고서라도 자유를 되찾아야겠다고 생각했다. 이따위 낡아 빠진 은식에 너나 써. 그는 돌아서서 가려고 했다. 나는 그의 옷소매를 잡고 늘어졌다. 그가 이대로 가버린다면 장차 닥칠지 모를 온갖 종류의 일들을 잡는 이보다 차라리 죽어버리는 것이 나을 것 같았다. 크로모, 어떻게 하면 좋을지 제발 말 좀 해줘. 정말 무슨 짓이라도 하겠어. 넌 단돈 2마르크만 내게 주면 되는 거야. 그럼 만사가 잘 될 거고. 하지만 난 돈이 한 푼도 없는 걸. 그건 네 문제야. 너희 집에는 돈이 많이 있잖아. 내일까지 2마르크를 가져와. 그럼 끝나는 거야. 하지만 만일 돈을 안 가져오면 톡톡히 쓴맛을 보여주겠어. 나는 집으로 돌아갔다. 아버지의 모자와 어머니의 양산이 보였다. 정다움이 물밀듯이 밀려들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이젠 내 것이 아니었다. 나는 죄를 가득 짊어진 채로 낯선 물결 속에 깊숙이 잠겨들고 모험과 죄에 휩쓸리고 원수에게 위협을 받고 있었다. 아버지에게 모든 걸 얘기하고 내 죄에 대한 판결과 벌을 달게 받을까? 그러나 나는 내가 그렇게 하지 않으리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이 시간부터 영원토록, 영원토록 악의 세계에 속하고 악인들과 비밀을 나누며 그들에게 복종하고 그들과 똑같이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리라. 싱클레어, 구두꼴이 그게 뭐냐?
방에 들어갔을 때 아버지께서는 내 구두가 젖어 있는 것에 대해서만 꾸중을 하셨다. 그때 이상스럽게도 새로운 감정이 내 마음에 퍼뜩 떠올랐다. 나는 아버지가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한 데 대해서 일종의 멸시감을 느꼈다. 내가 아버지보다 우월하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나의 모든 체험 가운데 이 순간이 가장 중요하고 길이 남을 순간이었다. 이것은 아버지의 신성성에 대한 최초의 균열이었다. 그리고 내 유년 시절을 바치고 있는 기둥에 새겨진 최초의 칼자국이었다. 이 칼자국과 균열은 다시 아물겠지. 그것이 다시 붓고 잊혀지지만 아무도 모르는 내 마음속에 밀실에 살면서 여전히 피를 흘릴 것이다. 나는 이 새로운 감정에 몸서리를 쳤다. 심장이 얼어붙는 듯한 마음으로 나의 세계가, 나의 선량하고 행복한 인생이 나에게서 떨어져가는 것을 방관하고 있을 수밖에 없었다. 처음으로 나는 죽음을 맛보았다. 그것은 탄생이며 무서운 변혁에 대한 불안이며 공포였다. 잠자리에 들기 전 가족들의 저녁 기도가 죄 사함의 불길처럼 내 위를 지나갔다. 그렇지만 나는 부르지 않았다. 음조 하나하나가 나에게는 담즙이며 도객이었다. 나는 원수의 눈을 들여다봤다. 야비하게 웃고 있었다. 그의 아기에 찬 눈은 악마처럼 번뜩였다. 나는 꿈을 꾸었다. 부모님들과 누이들과 보트를 타는 꿈이었다. 휴일의 평화와 밝은 햇살이 우리를 에워싸고 있었다. 싱클레어, 이리로 오렴. 한밤중에 나는 잠에서 깼다. 나는 아직도 행복의 뒷맛을 느꼈다. 그러나 잠시 후 현실로 되돌아와 사악한 눈을 가진 원수를 다시금 마주보고 서게 됐다. 열한 시가 가까워왔다. 시장에서 크로모가 기다리고 있을 것이었다. 나는 시장에 가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었다. 돈 없이 크로모한테 갈 수는 없었다. 나는 내 조그마한 저금통을 가져가지 않으면 안 됐다. 충분하진 않지만 한 푼도 없는 것보다는 나을 것이며 크로모를 달래놓지 않으면 안 되리라는 육감이 나에게 말해주었던 것이다. 어머니 방에 몰래 들어가 내 저금통을 끄집어내왔다. 65페니가 들어있었다. 이것으로서 나는 최초의 도둑질을 하는 것이었다. 나는 또다시 한 걸음 크로모와 그의 세계에 더 가까이 다가섰고 자꾸만 타락의 길로 내려가고 있음을 느꼈다. 프란츠 크로모는 멀리에서 나를 알아보았다. 갖고 왔지? 나는 움켜쥐고 있던 손을 주머니에서 꺼내어 그 돈을 그의 납작하게 펼친 손바닥 위에 떨어뜨렸다. 65페니로구나. 너무 적다는 건 나도 알아. 하지만 난 이제 한 푼도 없어. 이봐, 신사들 사이에는 질서가 있어야 되는 법이야. 내게서 정당치 않은 건 조금도 받고 싶지 않아. 자, 이런 니켈 돈 따위는 집어넣으란 말이야. 하지만 난 돈은 갖고 있지 않은 걸. 내가 알게 뭐야. 그렇지만 너를 불행하게 하고 싶지는 않구나. 넌 아직도 내게 1마르크 35페니의 빚이 있어. 내가 언제 그걸 받을 수가 있지? 그럼 틀림없이 받도록 해줄게. 아버지한테 말할 수 없다는 것쯤은 너도 물론 이해해 주겠지? 그건 나하고 상관이 없는 일이야. 하지만 좀 더 기다려주지.
모레 오후 너에게 휘파람을 불겠어. 그땐 확실히 가져오란 말이야. 뇌 휘파람 소리 알지? 장소에 구분 없이 놀고 있을 때나 공부할 때나 나를 예속시키고 이제는 나의 운명이 되어버린 그놈의 휘파람이 쫓아오지 않는 경우라곤 없었다. 돈은 준비됐겠지? 이런 일이 몇 주간은 계속되었으리라. 그러나 내게는 그것이 수년, 아니 영겁인 양 생각됐다. 내 평생에 그 이상으로 더 큰 절망과 더 큰 굴종을 느껴본 적은 정말이지 전혀 없었다. 번번이 내가 돈을 갖지 않고 나타나자 놈은 다른 방식으로 나를 괴롭히고 이용하기 시작했다. 나 대신 아버지 심부름을 갔다 와. 10분 동안 한쪽 다리로 토끼띠을 뛰어. 길 가는 사람의 윗도리에 종이 쪽지를 붙여놔. 여러 날 밤 나는 꿈속에서도 이 괴로움을 계속 맛보았으며 악몽으로 인해 식은땀을 흘리게 됐다. 얼마 동안을 나는 앓게 됐다. 싱클레어, 왜 이리 땀을 흘리는 거니? 아무래도 무슨 일이 있나 보구나. 내가 자리에 누워있는데 어머니가 초콜릿 한 개를 주셨다. 싫어! 아무것도 먹기 싫어! 그 시절의 내 상태는 정신착란의 일종이었을 것이다. 우리 집에 정돈된 평화의 한복판에서 나는 두려워 떨고 가책을 받으면서 유령처럼 살았다. 라디오 문학관 세계 단편 소설 50선 헤르만 헤세 원작의 데미안 일부를 들으셨습니다. 13살 때 시인이 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되고 싶지 않다며 신학교를 뛰쳐나온 천부적 시인 헤르만 헤세. 그는 정신적 방황과 혼미를 거듭하면서 주옥같은 작품들을 남겼습니다. 오늘은 그의 작품 세계와 주요 작품을 서울대 도고동문학과 임종대 교수의 말씀으로 들어보겠습니다. 헤세는 20세기 문학에서 뛰어난 서정성을 발휘한 작가입니다. 서정 시들과 적어도 1차 대전의 폐해에 대한 체험이 반영되지 않은 시기, 그러니까 대략 1915년까지 헤세가 쓴 산문작품들은 목가적이거나 어린 시절의 체험에 관한 것이거나 자연에 대한 몰입 등을 주제로 다룬 서정적인 작품들이죠. 페타 카멘친트, 수레바키 밑에서 게르트루드, 로살데, 크눌프 같은 작품들이 여기에 속하는 소설들입니다. 이들 작품들은 그가 태어난 슈바벤의 시골 도시 칼부의 아름다운 자연과 작가 자신의 체험, 예컨대 작가 자신이 다녀야 했던 신학교 시절의 괴로운 회상을 다루거나 고독한 방랑자의 모습을 재현시킨 것입니다. 그러나 1차 대전을 겪으면서 헤세의 글쓰기는 서정적인 낭만 작가에서 현실 작가로의 일대 방향 전환을 시도합니다. 그의 소설은 이제 목가적인 분위기를 벗어나 드디어 내면으로의 길을 걸으면서 인간성의 본질에 접근하려는 구도자적인 성격을 띠게 됩니다. 자아에 대한 비판과 내면의 길에 대한 추구, 자연과 정신에 대한 양극성의 초월 등의 주제를 다룸으로써 시대 상황과 시대 정신을 담으려고 했습니다. 데미안과 시타르타가 그 대표작들입니다. 헤세는 그 밖에도 사회주의와 막스주의, 국가주의와 평화주의, 그리고 유태인 배척주의 등 각종 이데올로기에 대한 입장을 다룬 시대 정치적인 글도 많이 남겼습니다. 권윤의 연출, 김재인 극본, 헤르만 헤세 원작의 데미안 일부를 마칩니다.